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정치권에 열불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모터 달고 또 한번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계의 촌철살인 래퍼 랩진봉 교수 최진봉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방학 아닙니까? 네. 시간이 많이 있으시겠어요, 그래도? 없습니다. 그렇게 바쁘세요? 요즘에 다들 그냥 이 진보 쪽에 있는 패널들은 일자리를 끊기고 있는 중인데. 끊기고 있잖아요, 저도. 근데 왜 바빠요? 안 바빠요. 네. 그냥 또 시간 있다 그러면 뭘 시킬까 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노영희 변호사가 또 시간 있다 그러면 연락 올까 봐 네, 없습니다. 미리 차단. 불러줄 때 고맙다고 하시고. 자, 최웅님께서 예. 최진봉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칭찬을 해주시네요. 칭찬해 주시면 안 됩니다. 최 교수님은. 본인 스스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칭찬까지 필요 없는 분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와 방심위, 검찰까지 합세해서 뉴스타파 인터뷰를 가짜뉴스로 규정을 하고 인용 보도한 그런 매체까지도 과징금 정말 많이 부과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솔직히 저는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인용 보도도 못하면은 뭐 뉴스를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그렇죠. 예, 게다가 그 뉴스타파 인터뷰가 진짜 가짜 뉴스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몰라요,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갑자기 이게 이제 신속 심의 안건으로 처리가 되면서 정말 전광석화처럼 뭐 MBC를 비롯해서 JTBC 이런 회사들의 과징금이 부과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민원 사주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MBC에서 이거 좀 확인을 했죠.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서 한 15명, 16명 정도가 여기에 좀 동원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건을 좀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고 좀 정리해 볼까요? 무슨 내용이냐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속 그 가짜뉴스 신속 대응 팀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거 지난번에 여기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팀 만든 과정에도 논란이 많았고 내부적으로 반발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거 하고 나서 없었어요. 근데 웃기는 거지. 그것도 웃기는 거지만 그거 만들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제보를 받는 거예요. 보통 이제 심의를 해달라고 일반 시민들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일반인이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진영으로 나눠서 보수 진영도 진보 진영도 여러 가지 심의해달라 이거 문제 있다 제기해요. 뭐 그건 오케이. 근데 이번에 이제 MBC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그 집중적으로 그 김만배 신앙님 관련된 그 보도에 대해 심의를 하고 징계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가족들이 있고 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아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동생 부부도 있었고요. 육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물론 뭐 유일인 방심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했냐 아직 증거는 없어요. 그건 나오지 않았지만 집중적으로 이 사안에 관련해서 어떻게 가족과 지인들이 집중적으로 심의를 제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한두 명이면 모를까. 지금 관계된 사람들 본인이 또 경주문화엑스포인가요? 세계문화엑스포 대표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지인들이 또 그리고 방심위의 자문위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방심위원으로 본인이 근무할 때 그리고 방통위원장으로 근무한 과정에서 가족들, 지인들이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그 민원이 결국 김만배 신앙님이라는 두 사람의 녹취록을 보도했던 또 인용보였던 언론사의 징계로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거 안건을 올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안건을 올리는 과정에서 유일인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활용됐다고 하면 또 이 사람들이 동원됐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문제가 돼요. 예전에 201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방심위의 직원, 사무처 직원이 다른 사람 명의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그걸 심의 안건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업무방해 행위인가? 그래서 이 사람 쫓겨났어요, 회사에서. 그 정도로 징계를 받았었어요. 왜냐면 이게 정상적으로 일반 개인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올리는 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기획을 해서 이 건을 징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활용해서 또는 요청을 해가지고 심의를 넣게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심의 안건을 올리고 징계까지 했다면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사주를 한 거잖아요. 예전에 손중성 검사의 고발 사주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똑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본인은 아직까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그러니까 직접 그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족이라는 사람이 MBC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명절 때 가족이 모이면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야.
그때 알고 있었고 그래서 문제를 인식해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가족들이 모였는데 그럼 유일인 방심위원장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 그렇죠. 모였으니까 명절 네. 때 거기서 이 얘기가 나왔어. 뭐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를 인식하고 가족들이 단체로 심의를 요청한다. 그것도 말이 이상해요.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했다고 하는 의심이 들기에 정황이 너무 의심이 많이 드는 부분이죠. 되게 의심되는 부분이 이거죠. 2023년 9월 8일부터 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 사주와 비슷한 민원 사주 이 건은 2023년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사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188건이나 이게 지금 올라와 있던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방심위원장이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방심위원장으로 되면서 예, 본인이 이 건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으니 신속심의 양건으로 해결해서 빨리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흘러갔다는 것이어서 말이 안 맞는 거고 그리고 아무리 가족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9월 3일, 4일부터 7일까지가 추석이었어요? 그런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좀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타임에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됐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라서 그렇죠. 28일부터 30일까지가 추석이었기 때문에 9월 4일부터 7일까지는 가족이 모일 일도 없네. 평일이네. 월화수목이네. 제가 이런 또 디테일을 또 한번 찾아봤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아까 말이 안 맞는다고 했던 거 이제 이런 말이 조금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게 의혹이 드는 게 뭐냐면 방송통신위원장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금 사퇴를 했지만 이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발언을 합니다. 그때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건을 얘기한 게 아니라 김반미 신앙님 관련해서 가짜뉴스 얘기를 하고 이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방심위가 이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연관이 된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발언을 해요. 가짜뉴스 근절시키겠다. 신속대응팀. 그러니까 방심위가 알아서 신속대응팀을 만들고 갑자기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그걸 빌미로 해서 이 사람들을 심의를 하고 징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방통위로부터 계획되고 기획돼서 왔다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보이는 거죠. 물론 거긴 증거가 아직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사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방통위원장이 국회 발언부터 시작해서 징계까지 연결되는 연결 지점이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죠. 이게 더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류희림 위원장은 방심위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이 상황을 들었다는 겁니다. 네, 가족이 민원을 제기했다 이런 사실을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고 및 회피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방송 소위와 정기회의 등 심의에 참여를 했다. 본인이. 그다음에 이게 바로 이해충돌방지법 5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규칙 4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5조를 위반한 것이다. 지금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그러면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좀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자, 방심위에서 그 당시 개인정보 불법 유출을 이유로 해서 인용보도 금지를 요구하고 제보자 색출에도 나섰고 갑자기 또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는 운영이 종료돼 버렸습니다. 아까 그거 하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되네요.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거 그렇게 만들 때부터 이거 만들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내부 반발도 심했어요. 근데 갑자기 없애버려. 이거 징계하고 나서. 직원들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안 된다고 그랬죠. 저항했었죠. 자기 원복 시켜달라. 그러니까 이쪽으로 파견 근무를 발령을 내니까 나 원상 복귀해달라. 원래 있던 대로 보내달라고 반발했던 것이에요. 그때는 가만히 있고 계속 추진을 하다가 징계 끝나고 나니까 없앤다? 이건 누가 봐도 그 징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떴다방 형식의 그런 센터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렇군요. 갑자기 왜 없애 그리고. 없애라고 할 때는 안 없애더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신속심의센터는 출발 전부터 직원들의 반발을 해서 한 150명 정도 모두 좀 서명하면서 이거 도대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던 그런 상황이긴 했습니다. 참 조직적으로 이걸 미리 좀 하려고 그랬었던.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방통위원장의 발언부터 시작해서 진행된 모든 과정이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비판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추진을 하더니 갑자기 끝나고 나니까 또 없애버려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책임질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징계를 하고 또 정말 모르겠습니다만 유일인 방심위원장이 정말 의도적으로 가족들을 동원해서 했다면 그것도 징계 대상이에요. 처벌 대상이고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 사람을 계속 자리에 앉혀놓고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것도 웃기는 거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성을 가지고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죠. 자, 윤 대통령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2년 동안 연속해서 방송회나 기념식에 불참을 했습니다만 만들어진 지 1년도 되지 않은 보수 언론단체가 개최한 언론상 시상식에는 축사까지 보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시상식이 KBS 아트홀을 대관해서 이루어졌고 여기에는 김한길, 오세훈 서울시장도 영상 축사를 보내는 등 보수 언론이 지금 집결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을 지금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수 언론단체로 알려진 곳에서 시상식을 했는데 네. 그 시상식에 대통령이 축사를 보내요. 어느 한쪽에 편향적. 그러면 예를 들면 반대로 이게 진보 진영의 언론단체에서 할 때도 축사 보내세요. 그러면 안 보내잖아요. 방송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MBC, KBS, SBS 이런 방송사들이 함께 모이는 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건 국가 기념일은 아니지만 그 국가에서 뭐 무슨 날 이렇게 정해는 날이고요. 방송의 날은. 그럼 그날은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방송에 대해서 불신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를 비판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놓고는 보수 언론단체가 개최한 시상식에 참석을 해요. 참석은 한 건 아니지만 축사를 보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중립적인 성향을 가져야 되고 중립적 입장을 가져야 되는 정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언론단체에서 하는 시상식은 가고 전국의 언론사들, 방송사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방송을 행사하는 축사를 안 보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요, 이게 이념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것이고요. 얼마나 대통령이 진영의 논리에 빠져 있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 단체 이름은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라고 하는 곳이죠. 예전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됐어요. 올해 만들어진. 3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생소해요. 제가 언론학자지만 이런 단체가 있는 건 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안지가. 그러니까 만든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이것도 이 정부 들고 나서 이제 만들어졌고 거기서 시상식을 한대요. 네. 대통령이 축사를 보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영적으로 어느 한쪽에 좀 치우쳐 있는 단체에서 하는 곳에는요. 대통령이 축사를 보내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건 부적절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왜 보수 성향의 단체에 있는 시상식에 축사를 보내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 이 사진으로는 박영환 전 KBS 취재주간, 정철은 KBS 방송인 연합회장, 강명일 MBC 제3노조 비대위원장, 류재용 전 YTN 기획주동실장 등등이 있습니다. 청래원. 이날 시상식에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도 축사를 했고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영상 축사 등이 잇따랐습니다. 자, 연합뉴스 예산도 이상합니다. 지금 TBS 예산 가지고 지금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그렇죠. 지금 뭐 5개월인가요? 시한부로 조금 좀 숨통을 좀 틔워주긴 했습니다만, 자, 내년도 연합뉴스 예산이 무려 82%나 깎였답니다. 보통 300억 정도를 지원했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한 230억 정도가 네. 깎였어요. 네. 그래서 50억밖에 지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합뉴스가 살 수 있나요? 그 어렵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돈이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제작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TBS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연합뉴스는 광고를 할 수 있으면 광고비에서 더 확충할 수 있지만 하루아침에 광고가 확 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광고 시장은 제한돼 있고 그 광고를 함께 나눠야 되는 여러 언론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광고 시장에서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200 몇십억을 다시 만들어낸다? 이거 어려워요. 그러면 연합뉴스가 원래 하고 있던 역할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네. 그러면 반대로 얘기했어요. 연합뉴스가 그러면 정부의 비판적 입장이었나?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뭐 다 싫은가? 언론이? 그러니까 연합뉴스 지원하는 것도 끊어버리려고 하고 TBS는 물론 서울시에서 하는 거지만 네. 뭐 예산 다 없애버리고 0으로 했잖아요. 네네. 나중에 뭐 복구는 해나긴 했지만 네. 이런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언론을 옥죄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이걸 뭐 다시 풀어줄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줄지 모르겠지만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우리가 예산을 줄여서 너희들 고사시킬 거야 라고 하는 협박 수준이라고 밖에 안 보여요. 저는. 왜 언론사들에게 지원하는 돈들을 이렇게 갑자기 많이 깎냐고요. 결국 말 잘 들으라는 거라고 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는. 아니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요.
운영진 입장에서는 아니면 그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려워지겠다, 월급 깎이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걸 그렇죠. 가지고 길들이게 하는 거잖아요. 채찍과 당근이라고 하는 것처럼 만약에 뭐 보도하는 거 자기들이 불편한 보도하면 징계하거나 압수수색해가지고 막 찾아내고 아니면 뭐 처벌하고 그리고 나서는 말 잘 들으면 광고를 주거나 아니면 뭐 지원금을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관계없이 320억 정도가 계속 지원이 됐었어요, 매년. 네. 왜냐면 그게 연합뉴스가 국가기관통신망이잖아요. 통신사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갑자기 이렇게 많이 깎는다고 하는 것은 좀 이례적이에요. 이게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연합뉴스가 정권의 비판적 입장을 내서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뭐 노영희 변호사도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연합뉴스가 정권의 비판적이었어요? 정권 친화적이죠, 사실은. 뭐 비판적인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돈이라는 것, 예산이라는 걸 통해서 언론사를 일정 부분 본인들의 손아귀에 집어넣으려는 의도가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하기가 어렵죠, 사실. 사실 연합뉴스는 예전에 국가지원 한 300원 넘게 받을 때에도 자막 실수 같은 게 되게 많아요. 많았죠. 왜 그러냐 물어보면 그 직원들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숙련된 사람들을 쓰지를 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계속 이제 알바식으로 그렇죠. 단기 고용해서 좀 그 사람들을 노동력을 조금 많이 집중적으로 거기에 투입시킨 다음에 또 그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나가게 되면 또 새로운 사람 불러다가 또 다시 그런 식으로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숙련된 사람이 거기 남아있을 수가 없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이제 돈이 없어서 그랬던 거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거의 뭐 한 230억 정도를 아예 안 줘버리고 50억만 지원해주게 되면 살아남을 수가 사실은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니 연합뉴스가 뭐 비판한 것도 아니고 없어요. 연합뉴스를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이미 전년도에도 한 차례 대폭 삭감당한 예산에 정부가 무려 82%를 더 깎았기 때문에 아예 전액 삭감한 거나 마찬가지다.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 공영 언론만 보면 제 것으로 만들지 못해 발작하는 윤석열 정부가 대책도 없이 또 대형 사고 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와, 근데 진짜 더 황당한 거는 또 이것도 있습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네. 여당의 언론 압박 수위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시사라디오 또다시 타겟이 됐는데 MBC 김종배 시선집중,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전부 다 지금 방심위에 올라가가지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네. 행정 뭐 제재받고 지금 난리가 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그리고 막 배종찬 행사본부에 나오는 또 패널들까지 지금 전부 다 뭐 쫓아내려고 하는 상황이고 이거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총선 기간 동안 활동을 해요. 노영희 변호사 한번 하지 않았나요? 네, 했습니다. 3개월 정도 하잖아요. 네, 지금 네. 위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이름은 얘기 안 하겠는데 유일인 방심위원장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S대에서 박사학위 같은 대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성균관대요? 네, 네. 맞아요. 근데 거기 지도 교수야. 자기 그러니까 유일인 방심위원장이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박사학위 지도 교수가 지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자기 지도 교수를 위원장을 안 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남들이 보면 그게 말이 돼요? 노영희 변호사가 자기 지도 교수를 위원장이 안 치고 자기가 위원장인데 예를 들면 이상하잖아요.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래서 임명을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어쨌든 거기서 지금 신장식 뉴스 하이키나 이런 부분을 지금 문제를 삼은 거잖아요. 결국 패널 구성에 문제 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패널 구성에서 여야를 같이 안 부른다거나 아니면 여당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야당 얘기를 안 듣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발언한 내용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데 아니 양쪽의 패널이 나와서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에서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는 게 과연 타당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 여당도 자기들 마음대로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네. 야당도 얘기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얘기하고 그걸 듣는 것이고 그럼 판단은 시청자들이 하고 청취자들이 하는 건데 그거 자체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이런 방송사들 예를 들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약에 어느 한쪽만 부르고 여당은 아예 안 부른다. 여당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 문제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양쪽에서 나와서 얘기하는데 한쪽 말만 문제를 삼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삼다 보면 제작진들이 얼마나 압박을 받겠습니까? 누구는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나도 잘랐겠지 물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야, 근데 진짜 상상 초월이다. 결국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보통 이런 정도 되면은 언론에서 정말 들고 일어날 법도 한데. 무서워서 압수수색 당해요. 들고 일어나면. 안 그래도 압수수색 하나 당했죠 지금. 그렇죠. 뉴스버스에서
이진동 기자가 대표인데 이분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그 사람을 봐줬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 대선할 때 허위 보도를 했다. 이것으로 인해서 대통령에 대한 명예가 훼손된 거다. 뭐 이런 이유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난번 뉴스타파의 대표 압수수색 이후에 김용진 대표였나요? 자, 맞아요. 이 압수수색이 그냥 아주 일상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압수수색이 결국은요, 언론을 재갈 물리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자꾸 자기들에게 정권의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예전의 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사들에 대해서 대선 기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압수수색 계속 들어와 보세요. 언론사들이 앞으로 기사를 쓸 수 있겠냐고요. 기사 쓸 때 자기 검열을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쓰다가 나도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럼 좀 더 부드럽게 쓰겠지. 아니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해도 확인 안 된 내용,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썼다가 괜히 내가 또 처벌받거나 감옥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으면 누가 기사를 쓰겠냐고요. 이런 식으로 언론을 압박하면 되겠어요, 진짜? 네. 아니, 언론의 역할이 정권과 권력에 대한 비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언론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언론은 원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검찰이고 경찰이고 수사기관이잖아요. 의혹 제기마저도 못하게. 아니 언론사가 어떻게 100% 모든 걸 다 확인하고 기사를 씁니까?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고 전 세계의 언론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충분히 믿을 만한 의혹이 있고 의심이 생기면 그거 기사화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반론도 제기해주고 양쪽 의견도 들어보고 반대하는 사람 의견도 듣고 그래서 제공해 주는 거고 그 판단은 시청자가 하는 거고 그게 문제가 있으면 검찰이 수사해서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고 그게 언론의 역할인데 그걸 가지고서 정권의 비판적인 또 현 대통령의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을 막 해요? 그럼 언론이 어떻게 기사를 쓸 수 있겠냐고요. 비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아, 정말 답답한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큰일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리게 돼 있는데요. 뭐 지난번에 권익위원장 될 때나 지금이나 참 이분 그렇습니다. 논란이 정말 많은데요. 서면 답변에서 공영방송에 노조 영향력 미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대답도 했고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사건 때 난리면으로 들리더라.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김용일 방통위원장이 엄청 세다면서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저는 이런 분은 일단 방통위원장에 적합하지 않고요. 이 발언도 그래요. 노영방송이라고요? 지금 그러면 MBC, KBS가 노영방송이면 어떻게 박민희라는 사람이 사장이 됐죠? 아니 물어볼게요. 네. 그게 노영방송이라며 그럼 노조가 장악을 해야지. 네. 아니 대통령 바뀌고 나서 KBS의 논조를 보세요.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진행자도 날아가고 네, 심지어는 그렇죠. KBS 9시 뉴스 진행자도 날아갔잖아요. 그게 노영방송이면 가능한 겁니까 대체? 아니 어떤 논리로 사실은. 노영방송이라는 거예요? 노조가 만약 장악하고 있으면 못하게 했어야죠. 그게 박민 사장이 들어오는데도 가만히 있잖아. 뭐가 바뀌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영방송이라면 노조가 원하는 대로 방송이 돼야 되는 거잖아.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사를?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뭔 노영방송이에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아요. 아니 노영방송인데 막 진행자가 하루아침에 바뀌냐고요. 네. 주차장까지 왔는데 주차장에서 차 내리는데 전화해서 그만 오라 그러고 잘렸다 그러고 네. 이런 일이 노영방송이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참내원. 또 TV 수신료 분리징수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필요한 제도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언론관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공평 무사하게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 현실이 상당히 이상하다는 거는 지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까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압수수색을 계속 왜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위협 효과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당신들 언론들 만약에 나에 대해서 비판적 기사를 쓰거나 정부의 비판적 기사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게 학습이 되면 언론사들이요 쉽게 기사를 못 써요. 비판적 기사를. 아니 이 대표가 압수수색 당하고 끌려가고 막 조사받고 이래 보세요. 언론사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바로 압박이라고 생각해. 두 번째 돈을 이용해서 예산 이용해서 압박을 또 하는 거예요. 네. 너희들 이렇게 하면 광고 안 줄 거야. 너희들 그럼 망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제대로 언론의 역할, 비판적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고 압박을 해가지고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간다. 이거는요 정말
독재 시대나 가능했던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냐고요. 우리가 뭐 이러는 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언론이 비판과 견제 기능을 못하면요, 정권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네. 누가 비판을 합니까? 잘못된 부분을 밝혀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여론을 형성해서 그 여론에 따가운 눈총을 받고 총선에서나 아니면 대선에서 그걸로 심판받고,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거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밖에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이거는 민주주의의 후퇴고요. 다시 전체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통령 입만 열면 공산 전체주의 얘기하던데요. 언론을 이렇게 옥죄는 게 전체주의 사상인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뭐 소용이 없는 지금 지형이 이르렀기 때문에 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SBS 사태도 사실은 심각합니다. SBS 지주사에 TV홀딩스가 있는데요. 예. 태영건설이 바로 여기에 핵심 계열사입니다. 근데 태영건설이 법정관리서를 놔둘 만큼 사실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 창업주가 90살인데 지금 다시 일선에, 경영 일선에 복귀했어요. 그러면서 SBS를 담보로 해서 몇백억에 해당하는 돈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SBS 매각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이거 SBS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기보다는 이제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태영건설이라는 회사가 물론 지주회사는 맞아요. 근데 SBS는 방송사로 경영이 분리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윤석열 회장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게 왜냐면 윤석열 회장이 그때 현장에서 물러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2017년에 2015년 보도본부 간부들에게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지 말고 도우라, 그런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폭로가 터져 나오면서 본인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어요. 이런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대통령을 또 지지하라 이렇게 나오겠네요. 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미래 일은 모르는 거지만, 네. 아니 자기 회사 살리려고 생각을 해봐. 정권에게 각을 세울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정권의 비판적 입장을 내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사람이 경영일선에 돌아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방송은 아무리 사업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주가 경영에서 분리가 돼. 방송법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누구든 사주든 편성국장이든 뭐 보도국장이든 누구든 방송의 제작이나 편성에 관여하면 다 불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주회사가 다시 들어와서 경영을 맡고 또 방송사를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린다? 이거는요, 경영과 운영의 편성과 제작의 분리를 완전히 방해하는 행동이에요. 네. 그러면 언론사가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거잖아요. 그럼 언론사가 제대로 보도나 방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경영하는 사람과 운영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제작하는 사람은 완전히 분리가 돼서 분리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도 태영건설보다는 SBS가 물론 적자가 나긴 하지만 운영에 크게 문제가 없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 살려놔야죠. 네. 왜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리냐고요. 그럼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건설사 살리겠다고 방송사를 무너뜨립니까? 이게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대체? 아이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진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커피콩님,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방송사인데 큰일 났습니다. 이런 얘기 좀 하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